박스 엔진이라 불리우는 수평대항식 엔진의 RR 구동 방식,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일 텐데요. 지금 포르쉐 라인업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죠.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는 폭스바겐의 비틀 타입 1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냥 귀여워 보이기만 한 이 녀석에게 생각보다 어두운 사실들이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히틀러의 명령으로 생산되었던 비틀의 1세대 타입 1은 KDF 바겐이란 이름으로 출시했으며 중간중간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고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개량되어 외형과 사양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2003년까지 무려 65년 동안을 생산해 왔었는데요. 악마와 천재의 합작품이라고도 불리우는 1세대 비틀이 유명해졌던 배경에는 수평대항식 엔진을 장착한 RR 구동계 차량이면서 성인 4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주제에 시속 100km로 아우토반에 달릴 수 있었고 가격은 약 1000마르크, 대략적으로 환산해 본다면 약 70만원 정도의 가격이었기 때문이죠. 여담으로 지금도 2차 세계대전 전에 만들었던 모델이 돌아다니기도 한다는 소문이 더불어 단일 차종으로는 세계 최다 생산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역사는 포르쉐로부터, 포르쉐의 역사는 비틀로부터, 그리고 그 비틀의 역사는 아돌프 히틀러로부터 시작됩니다. 국민들을 위한 차량의 필요성으로 시작된 비틀은 사업 목적이 아닌 사회적 계획의 일부였죠. 당시 KDF 바겐으로 불렸던 비틀의 가격은 990마르크였습니다. 독일 가족들의 일주일 평균 생활비가 32마르크 정도였고 히틀러는 일주일에 5마르크씩 저축하라는 정책을 세웠는데요. 시민들은 5마르크 스탬프 카드를 구입했었고 모두 채우면 비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중간에 단 한 주라도 빼먹으면 모두 몰수당했었지만 5마르크 정도는 부담 없이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기에 이는 충분한 유혹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민도 차를 받을 수 없었었는데요. 슬슬 비틀을 받을 수 있을 시점쯤 전쟁이 터졌고 열심히 저금했던 돈들은 모두 전쟁 자금이 되었으며 공장은 전쟁 보급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죠.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은 전쟁 배상금으로 서양 자동차 회사들에게 비틀의 설계와 공장을 건네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이를 거절했었죠. 결국 영국의 이반 호스트 대령이 전쟁 후 폐허에서 생계가 막막해진 독일인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독일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차량을 만들어 영국군에게 납품하도록 했고 1947년 독일의 민간 경제가 복구되면서 독일 시민들도 드디어 타볼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전쟁 후 미국과 영국이 비틀을 가져갔었다면 지금의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당시 폭스바겐은 위기였고 포르쉐의 설립자인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는 전범으로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포드의 회사를 매각하려던 시도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대로 독일에 남게 되면서 지금의 포르쉐가 스포츠카 시장을 휩쓸게 만드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비슷한 외형을 지니고 있는 비틀은 한 번쯤 딱정벌레를 닮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히틀러는 자연을 몹시 좋아하던 사람이었고 무언가를 능률하려면 자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내 자동차는 딱정벌레처럼 생겨야 한다 라고 말했었죠.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디자인 시안까지 포르쉐 박사에게 넘겨줬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비틀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 승용차 시장에서는 FR이 대세였습니다. 포드의 모델 T가 대박을 치면서 FR이 유행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틀 엔진을 뒤로 옮겨야 했던 이유는 군사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후륜부에 엔진을 두고 앞쪽에 트렁크를 두어 전쟁 시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장갑차로 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는 바뀌지 않았지만 2세대 뉴비틀부터는 폭스바겐사의 골프를 따라 엔진이 앞으로 오게 되며 구동계 또한 앞바퀴 굴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딱정벌레처럼 생겼으면서 성인 4명이 탈 수 있어야 하고 시속 100km로 아우토반을 달릴 수 있어야 하는데 가격은 70만원 언저리로 게다가 엔진은 뒤에 실으며 뒷바퀴 굴림이어야 한다. 당시 말도 안 되는 히틀러의 말에 포르쉐 박사는 골머리를 싸매야 했었고 히틀러의 주선으로 이웃나라 체코의 자동차 회사 타트라의 엔지니어 한스 레드빈카와 설계에 대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타트라에서 개발 중이던 T97에 대한 구동계 레이아웃과 엔진 설계를 베껴 그대로 만들게 된 것이죠. 이후 타트라사는 포르쉐와 폭스바겐을 특허 침해로 고소했으나 얼마 후 히틀러가 체코를 침공하면서 이는 씹혀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체코를 장악한 히틀러는 타트라사의 T97까지도 생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었죠.
2011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공개된 3세대 더 비틀은 포르쉐를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사실 포르쉐의 스포츠카 계보를 이어올라가 1948년 생산되었었던 포르쉐의 첫 양산 스포츠카 356을 보면 어딘가 이상하게 비틀이 연상됩니다. 오리지널 비틀의 디자인,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의 포르쉐 스포츠카는 이미 비틀의 손자들이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닮았다는 말은 좀 여담으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했었던 비틀은 한때 기성사회의 통념,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며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주장하는 미국 히피족들의 환영을 받았었는데 어쩌면 자연에서 답을 찾으려 했었던 히틀러의 사상이 후세에 통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범자 히틀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